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 류마일내과 의원의 김일입니다. 오늘은 전문의가 알려주는 척추관절염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척추관절염이란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척추관절염이란 요추 염좌와 같은 근육통,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퇴행성 척추질환 같은 기계적인 원인, 주로 이제 정형외과에서 보는 이런 질환이 아닌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한 척추 질환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좀 혈청음성, 척추관절병증 이렇게 좀 복잡하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혈청음성이라는 거는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지 않는 정상인 관절염을 얘기하고요. 요즘은 이제 척추관절염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척추관절염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제 손가락,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을 주로 침범하고요. 오른쪽, 왼쪽, 양쪽을 동시에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녀의 비율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자가 면역 항체라고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 인자, 항 CCP 항체 등의 양성 소견을 보이는데요. 척추관절염은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척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목이 아픈 증상이 주로 많고, 팔, 다리, 관절염도 올 수는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달리 무릎이나 발목, 어깨처럼 큰 관절을 주로 침범합니다. 또 양쪽을 다 침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른쪽, 왼쪽 한 군데를 주로 침범하는 비대칭적인 침범을 보이고요. 남녀에서 차이도 있어서 여성분보다는 남자분 환자분이 좀 더 많습니다.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때 나오는 항체 반응은 잘 나오지 않고 대신에 HLA-B27이라는 특정 유전자가 거의 많게는 90%까지 나옵니다. 또 관절 증상 외에도 다른 이제 곳도 증상이 나오는데 포도막염이라는 이제 눈 질환, 건선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도 잘 동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는데요. 나는 허리를 숙일 때 아프다. 또는 다리까지 통증이 뻗친다. 걷다 보면 통증이 나온다는 말씀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있고, 밤에도 통증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류마티스 질환이 사실 제일 흔한 거는 아니고요. 가장 흔한 증상은 염좌와 같은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나서 아프다든지,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삐끗했다든지, 장기간 나쁜 자세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나 인대에 이제 손상이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는 하는데, 재발이 잘 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제 허리 디스크 이런 것도 잘 오는데, 허리 디스크는 주로 20에서 40대 젊은 환자분들이 많고요. 허리를 이제 숙이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가 눌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생기는데 디스크에 비해서 50대 이후 고령층 환자에서 잘 나타나고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질환 때 나타나는 허리의 통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척추관절염 때 나타나는 허리 통증의 특징을 저희가 보통 염증성 요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염증성 요통은 앞서 설명드린 정형외과적인 이런 원인이 없이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있고 나중에 설명드릴 염증성 요통의 특징이 보인다면 강직성 척추염 같은 척추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염증성 요통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기계적인 원인에 의한 허리 통증하고 이제 구분되는 류마티스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짧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보통 지속되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입니다. 보통은 젊은 나이 때 보통 생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20에서 30대고요. 대부분 40세 이전에 증상이 대부분 생기고, 물론 이제 40세 이후에 생기기도 하는데 그 발병 비율이 5% 정도로 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통증의 증상은 급격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서서히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움직이고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통증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쉬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밤에 자다가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조금 활동을 하면 또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허리가 뻣뻣하고 통증이 있는데 지속 시간이 30분 이상, 길면 한두 시간 이상 지속되는 흔히 얘기하는 조조강직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허리 통증으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허리 통증 외에도 엉덩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세요. 나는 척추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나이가 들면 다 낫는다는데 맞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척추관절염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한 40세가 넘어가면 증상이 좀 나아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질병의 초기에는 염증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많이 겪는데 이런 염증에 의한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지고요. 이후부터 생기는 통증들은 염증보다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관절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통증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기에 천천히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병이 나빠진다라는 걸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이 그림에서 보듯이 40세 이전까지는 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데 40세 이후부터는 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면 병이 좀 좋아지고 없어지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든 환자분들, 고령의 환자분한테는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냐면은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 같은 위험성도 생기고요. 장기간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심장 질환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척추관절염은 이런 척추, 허리 통증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피부에도 증상이 나오면 건선 피부염이라는 독특한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혈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비뇨기과에도 침범을 하면 요도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부착부위염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착부위라는 거는 근육이나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를 말하거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잘 생기는 곳이 발 뒤꿈치 생기는 아킬레스건염, 발바닥에 생기는 족저근막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눈의 증상도 많이 생기는데요. 포도막염이라는 독특한 염증이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증상이 생기기 전에 포도막염이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은 안과에서 포도막염이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이 있지 않나 한번 검사해달라고 의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 소화기계 쪽을 침범하면 염증성 장염이라고 부르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증상도 나올 수 있고요. 척추 증상 외에도 팔, 다리 관절도 침범할 수 있는데 주로 팔보다는 다리 쪽 관절염이 더 잘 생깁니다. 또한 손가락, 발가락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발가락염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마치 소세지 모양처럼 퉁퉁 붓는 것처럼 보이고요. 특히 건성관절염 때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척추관절염은 이게 국민건강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요. 척추관절염의 발생률이 점차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초록색 선은 남자 환자분들의 유병률이고 아래 거는 여성 환자분의 그 유병률인데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대개 한 2배에서 한 3배 이상 남자 환자분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절염이 생기는 과정은 좀 자세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유전적인 원인이 어느 정도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피부 점막이나 장 점막에 손상이 생기고 거기에 감염이 생기면 이런 척추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는 기저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이 생기면 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염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발현이 되는데 특히 TNF라든지 인터루킨 17 같은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고요. 이런 염증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새로운 뼈가 생기고 관절이 망가지는 쪽으로 병이 진행하게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척추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서 용어가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척추관절염은 강직성 척추염을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질환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척추관절염은 크게 척추를 침범하는 축성 척추관절염과 팔, 다리를 침범하는 말초성 척추관절염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축성 척추관절염의 대표적인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이고요. 팔, 다리를 침범하는 말초성 척추관절염의 대표적인 질환이 권선관절염이 있습니다. 척추관절염의 진단 분류 기준은 아사스라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그 내용을 보시면 척추를 침범하는 척추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보통 증상이 생기고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등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영상검사에서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요. 유전자 검사인 HLA-B27 양성이 있으면서 척추관절염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말초성 척추관절염은 척추 이외에 팔, 다리 관절염이나 부착부위염이라고 부르는 발 뒤꿈치, 발바닥에 통증이 있거나 손가락, 발가락에 염증이 있으면서 아래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꾸 이제 염증성 요통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염증성 요통이 있으면 비염증성 요통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염증성 요통은 일단 생기는 나이가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대부분 20, 30대고 40세 이전에 대부분 증상이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증상이 급작스럽게 생기기보다는 서서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고 짧게 생기기보다는 3개월 이상 길게 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증상이 생기는 조조강직이 생기는데요. 짧기보다는 보통 60분, 한두 시간 이상 지속되는, 길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밤에도 통증이 생기는 야간 통증이 있습니다. 또 독특하게 아프다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점점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염증성 요통은요, 모든 연령대에서 잘 생길 수는 있는데 비교적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에서 더 잘 생기고요. 보통은 급성으로 갑자기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지속 시간도 보통 한 달 이내로 짧은 경우들이 많고 조조강직이 비염증성 요통 때도 생길 수는 있는데 30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걸로 되어 있고요. 밤에 통증이 생기는 야간 통증은 비교적 적고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점을 통해서 염증성 요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척추관절염의 다른 특징들을 보면 진통소염제에 되게 좋은 반응이 있는 것도 저희가 구분점인데요. 진통소염제의 좋은 반응이라는 거는 저용량만 사용해서 금방 좋아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진통소염제가 갖고 있는 최대 용량을 썼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허리 통증이 최대한 호전되는지를 보고 호전 반응이 있다면은 역시 척추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기도 합니다. 또 부착부위염이 또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 족저근막 부위, 발바닥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요. 가족력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1차 친족이라고 부르는 부모님, 자녀 혹은 2차 친족이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 또는 조부모님, 손자녀에게 아까 말씀드린 척추관절염 증상이 있을 때 좀 척추관절염 진단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척추관절염을 과거에 진단을 할 때는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솜 소견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장관절이라고 부르는 골반관절염의 변화가 먼저 보여야 되고, 이런 변화들이 점점 진행되면서 척추에 변화가 생기면 저희가 진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단계 이전에 MRI 사진을 찍어보면 엑스레이 변화 생기기 이전 단계에도 이미 MRI 상에서 관절 변화가 보일 때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변화 이전 단계를 비방사성적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변화가 생기기 이전 단계인 비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MRI 소견을 처음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 부종만 보이는 골수 부종만 보이는데, 더 진행이 된 분들은 하얗게 보이는 펫 메타플라지아라는 이 뼈 변화 생기기 전 단계의 소견이 보이고요. 이런 변화가 점점 더 진행하게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 뼈의 변화가 보이는 천장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더 진행이 되면은 척추의 변화가 보이는 척추 변화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MRI 소견이 처음부터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MRI 소견이 보이면서 엑스레이 변화가 보이는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MRI 소견이 없고 이후에도 MRI 소견이 변화 없으면서 엑스레이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엑스레이 변화가 생기는 그룹과 엑스레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룹이 완전히 다른 질환이 아닐까? 이런 의문도 많이 생기고요. 그럼 이런 환자분들이 전부 나중에 다 엑스레이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점도 이제 많이 궁금한 점도 생기고요. 만약에 두 질환이 다른 질환이라면 그럼 차이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질환은 다른 질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변화가 보이는 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과 엑스레이 변화가 보이지 않고 MRI 염증 소견만 보이거나 MRI가 정상이면서 유전자 이상이 보이는 비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도 결국은 연속적인 질병 상태로 저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자분들이 다 엑스레이 변화가 생기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엑스레이 변화가 없는 환자 중에서 약 10에서 40% 정도 환자분만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뒤에 변화가 보이는데, 이런 변화가 잘 생기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MRI 상에서 변화가 있거나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 특히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에 더 잘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 변화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엑스레이 변화가 있는 분들은 남성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엑스레이 변화가 없는 분들은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또 엑스레이 변화가 있는 그룹은 염증 수치도 훨씬 높고, 당연히 엑스레이상 소견상에서 관절염 소견도 보이고요. MRI상 소견도 좀 다른 걸로 되어 있고, 포도막염 같은 안과 질환도 더 잘 생기고 심혈관 질환도 더 잘 생깁니다. 이에 비해서 엑스레이 변화가 없는 환자분들은요, MRI 소견도 좀 다르고, 포도막염이나 심혈관 질환은 낮고, 건선이나 염증성 장질환, 골다공증 같은 다른 질환들은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두 질환군 모두 치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엑스레이 변화가 없는 척추관절염 환자한테 나타나는 MRI 소견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골수부종인데요. 골수부종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MRI 소견에서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점들입니다. 이런 소견이 더 진행이 되면 펫 메타플라지아라고 부르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소견으로 진행이 되고요. 더 진행이 되면 골미란이라는 뼈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일반 엑스레이 상에서도 관절염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수부종이 초기를 잡을 수 있는 MRI 소견을 볼 수 있는데, 골수부종을 생각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이 골수부종이란 게 정상적인 환자분한테도, 또 물리적인 손상이나 과도한 운동을 할 때도 골수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굉장히 염증이 높은 상태로 볼 수 있는 활동성, 강직성 척추 환자분에서도 MRI 소견상에서 골수부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뼈의 변화가 이미 다 와 있는데도 MRI 소견상 골수 부정이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골수 부정만 가지고 이 류마티스 척추관절염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또 MRI가 정상인 분들도 나중에는 골수 부정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보통 남자 환자분들 그리고 유전자에서 양성해 보인 분들이 좀 더 잘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골수 부종 상태는 치료가 잘 되면 나중에 MRI 찍었을 때 사라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치료에 대한 반응, 효과 판정에도 도움이 되고 질병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질병 진행도에도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박한수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척추관절염이랑 강직성 척추염이 같은 건가요? 병원에서는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질문하신다고요.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 많을 때 걸리는데 30대인 저도 척추관절염에 걸릴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척추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은 완전히 다른 질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직성 척추염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척추관절염 중에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척추를 침범하고 엑스레이 소견에서 변화를 보이는 특정 척추관절염 환자군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두 질환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척추관절염은 강직성 척추염 외에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권성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등과 같은 좀 더 포괄적인 질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보통 생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관절염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특히 강직성 척추염 같은 환자분들은 나이가 많은 환자들보다는 지금 질문 주신 박한수님처럼 젊은 환자분들한테 덜 잘 생기는 관절염도 있고요. 또 젊은 20, 30대보다는 중년에 한 40대, 50대에 더 잘 걸리는 류마티스 질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에도 잘 걸리는 류마티스가 있기 때문에 나이만 가지고 관절염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30대인 환자분이 척추관절염에 걸릴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척추관절염은 방금 질문 주신 박한수님처럼 20, 30대에 보통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릴 강직성 척추염 같은 이런 척추관절염의 증상이 있다 그러면 병원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포켓시티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자, H1AP27 유전인자 양성으로 하반신 쪽 여러 힘줄염 치료 중이라고 하셨고요. 치료약으로는 면역 저하 약물과 소염 진통제를 계속 복용 중이신데 요즘 들어서는 오른쪽 어깨부터 쇄골까지 통증이 심하다고 하세요. 쇄골 끝자락에 있는 끝자락 부분이 육안상 눈으로 볼 때나 촉감상 부어 있고 통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이 부위 통증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방금 말씀 주신 쇄골 부위 통증도 지금 환자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 힘줄염 치료주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부착부위염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부착부위염이 잘 생기는 부위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킬레스건 같은 발 뒤꿈치, 그 밖에 발바닥, 족저근막염도 잘 생기지만 나중에 슬라이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무릎 쪽도 생길 수가 있고요. 고관절 쪽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팔, 어깨라든지 팔꿈치 쪽도 이런 힘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 쪽으로는 잘 생기는 부위는 사실 이제 엉덩이 쪽, 이쪽이긴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갈비뼈 있는 쪽, 특히 첫 번째 갈비뼈 이어지는 그 부위에도 부착부위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증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증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촉감이 많이 부어있다 그러면은 그 부착부위염 말고 그 늑골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쇄골뼈랑 그 중간에 있는 흉골뼈 사이에 있는 관절염도 잘 생기거든요. 따라서 지금 먹는 약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현재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진료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지금 약을 좀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을 좀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을 조절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이제 운동을 하기는 어려운데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있을까요? 예, 보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데 헬스는 아니더라도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통증만 없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운동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산소 운동도 물론 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강직성 척추염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운동이 뭐냐면은 스트레칭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그 병명에서 나왔듯이 강직, 뼈가 점점 굳어지고 따라서 허리, 척추의 움직임이 점점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척추의 유연성을 키우고 척추의 운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반드시 하는 게 좋으세요. 거기에 이제 가벼운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유산소 운동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 심폐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나쁜 거는 아닌데 운동의 이제 순서로는 스트레칭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고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개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질문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좀 첨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강직성 척추염 운동을 하실 때 좀 조심하실 점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나중에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 골드락스 존이라고 해서 안전 구역이 있거든요. 운동을 너무 하지 않으면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다칠 수가 있고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과도한 운동으로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충격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이 병의 진행이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세게 할 수도 없고 이 강직성 척추 환자분들은 그 안전지대로 해당될 수 있는 이 중간지대가 굉장히 좁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 정도 운동을 했을 때 나는 무리가 안 되고 이 정도 했을 때 내가 무리가 된다는 것을 운동을 하면서 본인에 맞춘 개인별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번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박상현 님이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퇴행성 관절염 척추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최근 감화법 수술을 하셨어요. 오른쪽에 몇 년간 오른쪽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최근 6, 7개월간 왼쪽 허리 통증이 심했어요. 현재 수술한 지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오른쪽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한데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지 너무 걱정스럽다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술까지 하셨는데 통증들이 너무 심해지시니까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하실 수는 있고요. 대개 이제 이런 증상으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낫지 않고 하니까 혹시 류마티스 질환, 특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척추관절염이 아닐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저도 정확한 거는 검사를 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걸 봐서는 나이도 어느 정도 50대 후반이시고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척추협착증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류마티스 질환보다는 퇴행성 질환과 척추질환, 정형외과 질환이 있는 게 맞으세요. 물론 수술을 해서 바로 증상이 좋아지면 좋지만 만약에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 하시면 진료를 보셨던 주치의 선생님과 다시 상의하셔서 재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이제 척추관절염은 크게 허리를 침범하는 축성 척추관절염과요, 말초성 척추관절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척추를 침범하는 척추관절염 중에 엑스레이 변화가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도 척추관절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이고요. 엑스레이 변화가 보이는 척추를 침범하는 척추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척추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원인이 많이 작용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척추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 목에 통증이 생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팔, 다리 관절을 침범하는 말초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요. 관절 증상 외에도 눈이나 장, 피부, 혈관 같은 관절 외 부위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유병률은 대략 한 1%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유병률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거의 비슷한 걸로 볼 수 있고요. 평균 생기는 나이는 20에서 30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 때 생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남녀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 환자분들이 대부분 더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교를 하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 환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유병률은 그림에서 보듯이 점점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옆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20대, 30대, 40대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50대부터는 발생 환자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임상적인 특징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생긴다는 데 있고요. 통증이 생기는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무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시고 허리나 엉덩이 쪽에 깊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증상이 보통 지속되는데 허리가 뻣뻣해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막상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아침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점차 증상이 호전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움직이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통증이 다시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짧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수개월간 지속되고요. 그리고 양쪽 엉덩이 쪽도 침범할 수 있고 밤에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착 부위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다른 부위에도 통증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착 부위라는 거는 뼈에 근육이나 힘줄, 인대가 붙는 부위인데요. 여러 부위가 침범할 수 있지만 가슴 부위, 허리, 엉덩이, 다리, 발 뒤꿈치에 주로 잘 침범하고요. 팔, 다리 관절도 침범할 수 있는데 팔다리 관절 침범은 비교적 빈도가 낮습니다. 또 허리가 아프더라도 나중에는 목이나 등 쪽도 뻣뻣하고 아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추, 목의 척추를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런 경추에 침범하는 증상은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부착 부위염이 어디 생기는지 좀 더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주로 다리 쪽으로는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발 뒤꿈치랑 발바닥이고요. 그 외에도 무릎 앞쪽, 무릎 안쪽에도 생길 수 있고 고관절 부위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팔 쪽으로는 어깨나 팔꿈치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 부위에는 주로 잘 생기는 부위가 엉덩이 쪽인데요. 아까 질문 주신 그 환자분처럼 유튜브 시청자분처럼 갈비뼈를 따라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강직성 척추염의 임상 증상으로는 통증이 생기면서 척추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를 앞뒤로 굽히거나 좌우로 굽히기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 척추가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척추의 운동 범위가 많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엑스레이 변에 비해서 실제 운동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 척추 부위에 염증과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근육 경련으로 인해서 더 잘 못 움직이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근육 경련으로 인한 통증이나 척추 움직임이 떨어지는 것은 치료가 잘 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법으로는 쇼버 검사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척추의 일정 부분을 자로 표시를 하고 허리를 최대한 구부렸을 때 이게 늘어나는 부위를 측정을 해서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쇼버 검사 양성이라고 저희가 판정을 하고요. 또 가슴이나 폐 부위가 늘어나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요. 흉부 팽창 검사는 그림에서 보듯이 가슴 부위에 줄자를 대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양성 판정을 하게 됩니다.
척추관절염은 강직성 척출염은 이렇게 초기에는 통증이 많이 생기지만은 점차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통증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되는 간헐적 통증이 발병이 되는데 통증은 점점 줄지만 신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자세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젊을 때는 뻣뻣하게 똑바로 섰던 환자분들이 점차 척추가 변하면서 등과 허리가 굳게 되고 더 심하게 등과 허리가 굽어지면은 고관절과 무릎이 굽어지면서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키가 전체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등의 척추가 이 환자분처럼 심하게 굽게 되면은 고개를 들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척추 변화가 생기는 걸 막는 것이 주된 치료의 목표가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척추 변형이 잘 생기냐면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특징적인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대골 증식이라고 해서 척추뼈가 점점 자라는 이런 변화가 보이는 환자분들이 척추 변형이 잘 오고요. 또 피검사에서 염증 물질이 많은 경우에도 척추 변형이 잘 오고 특히 흡연 환자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서는 금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병이 생기거나 처음부터 고관절이 침범했을 때는 예후가 나쁜 걸로 되어 있고요. 남성 환자분에 비해서 여성 환자분들은 빈도수가 낮기는 하지만 여성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남성 환자분에 비해서 전체적인 척추가 굳는 빈도가 비교적 낮고 대신에 경추나 팔다리 관절 침범이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서양과 동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인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초기에 팔다리 관절염 침범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직성 척추염은 나이가 드시면서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점점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척추 골절이 잘 생기는데요. 척추 골절은 경추, 목의 골절이 잘 생기는데 골절이 되면서 신경 손상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이 외에도 가관절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관절의 증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포도막염이라는 안과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많게는 40% 정도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증상보다 먼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눈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장 쪽으로 침범하면 대장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많게는 60%까지 생기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앞서 설명드린 염증성 장저라는 이 중에서 5에서 10% 정도 아주 일부에서만 생깁니다. 피부 쪽에는 말씀드린 건선이 일부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이나 혈관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검사에 이제 혈액 검사가 이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혈액 검사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HLA-B27이라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이 유전자가 거의 90%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시고요. 이외에도 염증 물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빈혈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자가 면역 항체라고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 인자나 항CP 항체 같은 항체들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나올 수 있고요. 또 HLA-B27 같은 유전자가 많이 양성률을 보이기는 하는데 정상인에 의해서도 B27 유전자는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약 7% 정도에서는 양성을 보입니다. 즉 정상인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상인 환자분들이 전부 다 강직성 척추염이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B27 양성인 환자 중에서도 강직성 척추염이 생기는 경우는 1에서 6%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병률이 좀 더 10에서 30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는 65%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HLA-B27 유전자가 미치는 유전적인 요소는 약 2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대부분 유전자가 양성률을 보이지만 전체 정상인에서도 7% 정도는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7% 안에서도 전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극히 일부분만 생기기 때문에 이 유전자 양성만 가지고 강직성 척추염, 척추관절염을 하기는 너무 성급하고요. 유전자가 양성을 보이면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임상 증상,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을 보여야만 진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진단에 또 이용되는 검사가 방사선 검사거든요. 대표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엑스레이 변화가 미미할 수 있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골밀환이 생기는 등 관절면에 변화가 생기고요. 골밀환이 점점 심해지면 관절 간격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관절 간격의 변화가 생기고 아주 많이 진행이 되면 뼈 사이를 구분할 수 없는 골유합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엑스레이 변화는 어느 정도 그 척추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될 때 나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는 MRI나 CT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은 이제 1984년도에 제정됐던 뉴욕 분류 기준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 있으면서 엑스레이 소견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됐습니다. 특히 양쪽 관절염은 2등급 이상, 한쪽을 침범할 때는 3등급 이상이 있을 때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변화가 없는 조기 진단을 하기에는 이 진단 기준은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엑스레이 변화가 생기기 전에 앞서 설명드린 MRI 소견에도 당연히 이상 소견이 보이게 되고 이런 소견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결국은 엑스레이 변화로 가기 때문에 MRI 소견에서 이상이 보이는 비방사선학적 단계를 진단할 필요가 생기게 됐고요. 이런 의미에서 먼저 설명드렸던 척추관절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이 척추염 환자분들이 얼마나 심한지 판단하기 위한 활성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스다이라는 설문평가입니다. 바스다이는 그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의 주된 증상 5가지를 주요 증상을 문항평가로 환자분들이 직접 기입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피로감이 있는지, 목이나 등, 고관절 같은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다른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부착 부위라고 하는 발 뒤꿈치, 발바닥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조조강직이라고 부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의 정도나 지속 시간을 환자분이 0점부터 10점 사이의 평가를 직접 해서 총 합이 4점 이상이면 이 환자분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 높은 활성도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스다이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할 때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평가가 환자분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검사 같은 객관적 지표가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용되는 활성도 지표가 아스다스라는 게 있는데요. 아스다스는 바스다이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항목 중 일부와 환자분의 활성도 평가 점수와 피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염증 물질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분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잘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나 비약물 치료를 조절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약물 치료가 아까 질문에도 나왔던 운동 치료입니다. 운동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척추의 움직임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주고 척추의 운동 범위가 좁아지지 않고 계속 잘 움직여질 수 있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운동할 때 제일 조심할 거는 골디락스 존이라는 안전 구간이 일반 환자분들보다 굉장히 좁다는 데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하지 않아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서 손상이 자주 되고 이런 잦은 손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요. 또 욕심을 내서 너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반복적인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병이 또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되게 필요하지만 환자분에 맞는 개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운동의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절이 굳는 것을 막아주고 자세를 유지해주며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운동으로 인해서 점점 관절과 주변 조직이 굳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점차 개선되거나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 근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근육이 긴장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심폐기능이 또 개선이 되는데, 심폐기능이 개선이 되면 일상생활의 피로도가 또 감소할 수 있고요. 전반적인 통증의 감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약물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라는 약을 쓰게 되고요. 팔, 다리 관절이 침범할 때는 설파살라진 같은 약물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들이 1차 치료제인데, 이런 1차 치료제에 충분하게 통증이 억제되지 않으면 생물학적 치료제라고 부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TNF 치료제, 인터루킨 17 치료제, 즉 억제제 등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 또 질문 들어와서 또 질문 보겠습니다. 엘리의 칠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예, 턱도 부착부위염 생길 수 있나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인데 주로 무릎 부착부위염으로 엠브레를 맞고 있어요 하시는데요. 턱도 이론적으로는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착 부위가 생길 수는 있는데 사실 잘 생기는 부위는 아닙니다. 턱 같은 경우는 턱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착 부위염으로 단정하실 수는 없고 관절염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턱 같은 경우에는 치과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의 문제가 아니면 치과 문제가 아닌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핸드레노님.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둘 다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셨고요. 30대이신데 현재 손가락도 너무 아파서 류마티스인 줄 알았는데 혈액 검사는 또 아니라고 나오셨대요. 근데 손가락 변형이 생기고 등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괜찮으신지 물어보셨고요. 혹시 손가락 변형은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이상한 것도 나오는지 물어보셨고, 외관상으로 변형이 있는데 엑스레이로는 뼈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네, 일단은 손가락 변형이 있는지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육안으로 두 눈을 봤을 때 변형이 있는지 보는 건데요. 사실 그거를 직접 확인하는 거는 엑스레이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겉으로는 변형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 엑스레이상 찍어보면 뼈는 정상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걱정되는 분들 중에는 뼈는 괜찮은데 근육이나 인대 문제 때문에 변형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육안적으로 심한 변형이 있다면 진료실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변형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찰을 받아보시고, 정말 변형이 걱정되는데 뼈는 이상이 없다, 그런 근육이나 인대는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드문 케이스 중에는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항체가 정상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염증 수치 같은 거는 많이 높기 때문에 혹시 혈액 검사를 하셨으면 염증 수치는 괜찮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도 관절 안에 염증을 볼 수 있는 초음파나 혹은 MRI상에서 염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관절염이 심한데 혈액 검사가 괜찮다면, 특히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면 관절 초음파라든지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을까요? 눈이 자꾸 충혈되고 아파서 안과를 갔더니 류마티스 내과 가보라고 하던데 눈 아픈 것과 허리 관절염과 상관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눈이 충혈됐다고 바로 류마티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안과 선생님께서 류마티스를 가보라고 하셨다면은 단순한 안과 염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증상으로는 사실 구분할 수는 없는데, 앞서 설명드린 포도막염 같은 안과 질환이 생겨도 눈에 충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포도막염이 생긴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류마티스로 인해서 생기는 포도막염은 자꾸 재발이 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막염이 맞고 자꾸 재발이 된다면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방문하셔서 혹시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허리도 약한 통증이 있고
그보다는 발 뒤꿈치랑 발바닥이 자꾸 붓고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척추관절염이 발까지 전이된 증상이라고 봐야 될지,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을 알려주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허리 통증도 있고 발 뒤꿈치나 발바닥도 아프시기 때문에 걱정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척추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은 아니거든요. 허리 통증이 생길 때 나타나는 허리 통증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요통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침에 특히 증상이 생기는지, 통증이 있더라도 활동에 의해서 좋아지는지, 이런 통증이 염증성 요통에 해당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발 뒤꿈치랑 발바닥이 자꾸 붓고 아프신 게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그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지 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건성관절염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성관절염은 척추관절염 중에서 팔다리 침범하면 말초성 척추관절염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건선 피부염이 동반이 되는데, 건선 피부염이 동반된 환자분에서 전부 다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피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선 피부염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모양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손, 발톱, 침범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성관절염의 특징입니다. 특히 건선 피부염이 머리나 손발톱, 엉덩이 항문 쪽에 있다면 나중에 관절염이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건선 피부염은 빨간색 발진과 그 위에 하얀색 인설이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 밖에 농포가 생기기도 하고 엉덩이 부위나 접히는 부위에 발진이 생기는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두피에도 생길 수 있고요. 팔 뒤꿈치 같은 경우는 바깥 외측에 생기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손발톱이 그림처럼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은 건성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건성관절염은 말초관절염 형태로 오게 되는데요. 류마티스처럼 여러 관절을 침범할 수 있지만 소수관절염이라고 해서 4개 미만으로 침범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원위관절염이라고 해서 손가락 끝마디, 발가락 끝마디를 침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손, 발톱 주위를 침범하는 경우가 더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관절 주변에 보라색 착색도 잘 생기고 손, 발가락염이 잘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교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개 관절을 동시에 침범하고 양쪽을 침범하는 특징이 있고, 건성관절염은 양쪽을 침범하지 않고 한쪽만 침범하거나 침범하더라도 손가락 끝마디만 침범한다든지 류마티스 질환과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건성관절염도 강직성 척추염처럼 허리 침범이 있을 수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과 다른 점은 천장관절염이 생기더라도 대칭적으로 생기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생기게 되고, 허리 쪽을 침범한 경우는 강직성 척추염은 허리를 주로 아프게 되는데, 건성관절염으로 인한 척추질환은 경추 침범률이 더 높고요. 건성관절염은 강직성 척추염에 비해서 유전자 양성률이 낮기 때문에 유전자가 나오지 않다고 해서 건성관절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건성관절염과 진단과 평가는 카스파르 기준과 여러 가지 활성도를 통해서 저희가 점수화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척추관절염과 마찬가지로 관절의 증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증상에 맞추어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 치료는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항류마티스 약제랑 항 TNF나 인터루킨 억제제, 잭 억제제 같은 생물학적 치료제, 진통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으로 증상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관절 치료만 하면 되지 않고 건선 피부염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제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